안녕하세요. 좋아의 과학 컬럼 제22강 촉근 이론 슈퍼 스트링 시어리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17개의 기본 입자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입자 표준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쿼크 6종류와 경입자, 렙톤 6종류와 그 힘을 매개하는 강력, 전자계력, 양력은 두 개가 되죠. Z 보손과 W 보손하고 힉스 입자까지 해서 질량을 부여한, 이 모든 것에 질량을 부여한 힉스 입자 해서 입자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든 그 입자를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양자역학에서 파동도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양자장 이론으로 전개를 해서, 양자장 이론은 이때 특수상대성 이론은 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에 관련된 이론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전자기과 관련된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에서 그 전자기파가 빛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시공간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그것을 통합을 해서 양자장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입자, 그 물질의 입자 파동성을 양쪽으로 이렇게 대변하는 두 개의 이론이 잘 구성이 됐다 이거죠. 포지션을 잘 잡았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입자 가속기 같은 그 거대한 장치의 그 수백 개에 이르는 입자를 검출하고 그것을 어떤 실험적 결과를 내는 그 현실적인 그 결과들과 잘 맞아 들어갔다 이것이.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실제가 잘 맞는 이론이 이 이론이라는 거죠. 입자 표준 모형 이론과 양자장 이론이라는 거. 그런데 이때까지 틀을 잡은 이 이론들이 가장 심각한 결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중력이, 여기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여기 지난 시간에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중력이 빠졌어요. 중력이 빠져서 이론에는 지금 중력이 없어요. 이론들에는. 그렇다 이거죠. 중력이 없다. 그러니까 중력이 없다. 그러니까 양자장 입장에서는 중력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입자 표준 모형에서는 중력 입자가 중력을 매개하는 중력자가 없다.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력을 다루는 그 이론이 일반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 중력을 다루는 이론이 그 일반상대성. 근데 이 중력을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종의 우주 물리학, 그 대상이 우주 물리학. 그래서 이 그 중력 방정식,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이 이 거대한 우주를 대상으로 이론 전개를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잖아요. 중력 방정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력을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이게 서로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양자장 이론에 통합이 됐는데,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전자기판은 이 포톤이 매개하기 때문에 포톤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통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공식 자체도 돼 있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을 다루는 이것이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자로 보면 여기 힘을 매개하는 중력자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비톤이. 그리고 중력장도 여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 발전 과정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입자 표준 모형과 양자장 이론 구축해서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많은 과학기술적 성과를 내는 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이 통일 이론, 대통합 이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홀로 골방에 앉아서 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을 내지 못했죠. 근데 대통합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어떤 학자로서의 어떤 그 갈망이 있었죠. 이 세계를 단순하게 하나의 그 이론으로 설명해 보고 싶은. 사실 그 아인슈타인은 이게 양자역학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광량자론으로 내세워서 양자역학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 코펜하겐에서 입자 파동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의 이론 체계와 그 실험적 결과들 이런 걸 맞아들어가는 것에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은 이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해낼 수 있다면은 뭔가 자기가 엄청난 또 한번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대통합 이론을 만들려고 사실 외롭게 지냈어요. 나머지 생애를 거의 이 문제에 매달려서. 근데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 중력을 어떻게 중력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론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건 결국 중력장에 관련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장에 관련된 이론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중력장 이론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합하냐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는 촉군 이론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합 이론으로 등장한 게 이제 촉군 이론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대통합 이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모든 이것을 통합을 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대통합 이론으로 촉근 이론이 등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입자적인 관점에서는 중력자 포함하는 개념이고 중력자 포함해서 입자 표준 모형을 완성하는 거고, 또 양자장 개념에서는 양자장과 중력장을 합하는 이론으로 중력장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거죠. 이렇게 둘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굉장히 소립자적인 영역으로 미세 영역을 다루는 물리학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대 우주를 다루는 물리학으로 성장을 했는데, 두 개를 통합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요구들이 점점 강해졌냐면 또 다른 게, 이렇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우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실적들이 많이 쌓여 나갔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우주 물리학의
시발점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가지고 우주 물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발전하게 될 때에 그 중요한 이론이 중에 하나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느냐라는 그것이 이제는 그 빅뱅 이론이잖아요. 보통 오늘날 다뤄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그 우주가 처음 생성이 될 때에 그때의 그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만 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 그러니까 그 우주 물리학을 다루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처음에 그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 미세한 그 소립자, 그 양자, 그걸 이제는 인플라톤이라고 제가 강좌를 했었는데, 그 인플라톤은 양자 입자이기 때문에,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룰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근데 이게 다뤄야 되잖아요, 대상.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대상, 이런 그 우주 초기의 그 상황을 이렇게 그 분석을 하려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이런 양자역학이 통합이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이제 블랙홀 같은 거, 블랙홀이나 뭐 웜홀 같은 것도 역시 그 대상 자체가, 블랙홀은 그 모든, 사실 그때 당시는 빛을 다 빨아들이고 광자를 빨아들이면서 안에서 중력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 소립자 영역에서의 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홀, 웜홀은 그렇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블랙홀을 다루려면은 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만 가지고 블랙홀의 그 속성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주 물리학의 대상들이 이게 이 통합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대상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이론이 이것이 이제 촉근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촉근 이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촉근 이론, 이 촉근 이론은 우리가 슈퍼스트링 시어리라고 그러죠. 슈퍼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슈퍼스트링. 그간의 뭐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이 분야가 워낙에 이제는 고차원적인 수학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는 분야고, 저도 이렇게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대중분들이 그나마 쉽게 이해를 해서 뭔가 가름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의 이 채널의 속성 자체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인간의 변화하는, 인간의 진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로 진화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인간 내부의 어떤 그런 우주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과학 칼럼을 사실 다루는 거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는 게 많다 이게. 그거는 오늘날도 이 촉근 이론을 가지고 많은 대중 이게 대중에게 이것을 알리는 많은 서적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서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일반 대중들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다 알다시피, 여기 브라이언 그린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촉근 이론을 가지고 이 끈 이론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대중화, 과학의 대중화라고 그럴까 이런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도 많고 그래서 브라이언 그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리건트 유니버스 이 책도 썼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더 퍼블릭 여기 이게 이제 우주의 구조 이거 근데 여기에 이제는 요 그 목차를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목차,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볼 땐 이 책을 뭐 사서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은데, 여기 간단히 읽어볼까요? 이 엘리건트 유니버스란 책의 목차만 보면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양자의 딜레마,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찰자의 눈, 뒤틀림과 굴곡, 불가사의한 미시세계,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일반 상대성 이론 대 양자 역학. 요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요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것은 그냥 음악일 뿐이다. 촉근 이론의 본질. 촉근 이론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촉근의 초란 과연 무슨 뜻인가? 자, 촉근의 초란 과연 무슨 뜻인가? 요거를 이제 설명해야겠습니다. 촉근의 초라고 하는, 전 이 책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책 이제 잘 사서 보질 않아요. 예전에 책을 많이 봤는데, 젊은 시절엔. 다 버렸어, 책은. 인터넷으로 공부하면 돼, 사실은. 근데, 이 초라고 하는 건 슈퍼 시메트리라고 해서 초대칭이란 뜻이에요, 초대칭. 이제 초대칭이 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초대칭이 뭐냐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이 초의 촉근 이론의 슈퍼는 촉근의, 촉근할 때 슈퍼, 스트링 하면은 뭐야? 슈퍼가 초라는 뜻이고, 스트링이 끈이라는 뜻이니까, 촉근의 초는, 좀 초월적이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초는, 초대칭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끈 이론은 그냥 일반 끈 이론이 있고, 끈 이론과 촉근 이론이 있어요. 있다, 이거죠? 그런데, 끈 이론이 먼저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촉근 이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스트링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촉근 이론. 그러니까, 초대칭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론이 촉근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촉근 이론을, 그러니까 끈 이론은 이제는 한 단계 더 이쪽, 초대칭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발전시킨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요게 상당히 그냥 끈 이론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왜냐면 이게 26차원을 차원적으로 26차원까지 다루니까 힘들어. 촉근 이론은 10차원, 11차원 요 개념이니까 촉근 이론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촉근 이론의 초는 이게 슈퍼 시메트리라네. 초대칭이라는 개념이에요. 초대칭. 자, 요런 개념이다.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근데 초대칭이 뭐냐 또 물으면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촉근의 초는 그냥 초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습니다. 단지 촉근 이론의 초를 초월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촉근 이론의 초는 초대칭이다. 그것의 초다. 대칭이론의 개념이다. 초대칭.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초대칭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는 이 촉근 이론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차원.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지금 4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3차원에 시간 1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X, Y, Z, T 이렇게 변수를 4개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은 촉근 이론의 촉근 이론이 이제는 등장하면서 이제는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은 차원 개념이 나오네요. 차원, 디멘전이라고 그러죠. 차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을 넘어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하나의 우주 개념으로 보면 10차원인데, 그 하나의 촉권 이론이 다루는 분야가 10차원인데, 그 10차원적인 게 또, 더 이렇게 확장을 하면 11차원. 11차원이죠. 11차원. 우리 11차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4차원은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 현실 세계. 인류의 현실 세계. 근데 이 4차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 이것이 우리가 사는 4차원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럼 7차원. 나머지 7차원. 자, 일단 촉권 이론이 11차원 이론으로 전개되기 전까지 10차원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왜냐면 11차원 이론은 M 이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촉권 이론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M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M 이론. 그래서 M 이론이 11차원 이론이고, 그 다음에 촉권 이론은 10차원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차원으로 보겠습니다. M이론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 그래,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6차원이 뭐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는, 그러니까 다차원이 이제는, 이게 다차원 세계가 열게 돼요. 다차원 세계. 그러니까 다차원 세계가 열리면서 또 어떤 개념이 되냐면, 다중우주라는 개념.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나가 아니고 다중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말고도 우주가 엄청 많은데 어느 정도 많냐면은 10에 500승 정도로 맞죠. 500승. 10에 500승 개의 우주가 있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숫자가 10에 500승 개.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불교 철학을 보면 항아사라는 게 뭐냐면 겐지스 강가에 겐지스 강 항아라는 게 이제 겐지스 강이에요. 불교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의 세계라고 많은 세계라고 표현을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다중우주적인 개념이. 근데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을 거예요. 10에 500승이라는 숫자가 엄청나요. 이게 상상 불가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다중우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차원 이론과 다중우주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실험적으로 결과를 내는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사고 실험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촉권 이론은 사고 실험 이론이에요. 사고 실험 이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구상해 놓은 이론은 구상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알다시피 이건 아직 검증이 된 이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검증 수준을 넘어선 이론이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는 이론을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마치 종교하고 똑같아. 종교가 검증이 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니야. 헛소리 한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일부 물리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어떤 자연과학자들이 많이 생기냐면은, 이거 마스터베이션, 이쪽에 자위하는 이론이다. 망상 이론이다라는. 이게 무슨 혹시 검증이 될 수나 있냐? 이런 것이죠. 이런 이제는 반발심이 엄청나게 생기는 게. 이와 같은 사고 실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촉권 이론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을 다루는 수학이 물리학을 다루는 거였잖아요. 근데 점점 물리학을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의 위력이 막강해지니까 수학이라는 건 뭐예요? 추상화된 어떤 개념을 논리화시켜서 다루는 그 학문이 이제 수학이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숫자와 도형을 가지고 다루는 거잖아요. 이 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실제와는 상관없이 관념적으로 수학을 사용하면 관념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떤 그 세계를 구성을 해서 이론 구성해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도 일반 상대성 이론은 리만계와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자역학도 쉐레딩거 파동 방정식 가지고 하는 거고 했고 이 모든 게 다 수학으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수학도 그것도 도저히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못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제. 이 그 촉권 이론을 M 이론으로 이렇게 완성한 사람이 에드워드 뉴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필즈상을 받아요. 필즈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필즈상은 이거는 수학자에게 주는 상이야.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수학자에게 주는 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수학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건 관념을 사실 다루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경향이 어떻게 되는 게 자꾸 수학 위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수학의 관념적인 걸 다루는 그러니까 관념 속에서 모든 게 가능한 건 아니죠. 어떤 논리적 구조를 만드는 어떤 집합적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하나의 닫힌 체계를 만들어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구상하여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촉권 이론은 이 개념이 뭐냐면은, 자, 이제 촉권 이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이 되니까 사고 실험적으로 점차적으로 관념화된 세계 속으로 이 물리학이 빠져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론 구성이. 왜냐면 아인슈타인도 먼저 자기가 일반 상대성이나 특수 상대성 만들 때 먼저 사고 실험부터 했잖아요. 사고를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학으로 먼저 해놓은 뒤에 그거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게끔 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촉권 이론의 결과 예측은 안 되는 이론이지만은 어쨌든 사고 실험으로 해서 틀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입자 표준 모형과 양자장 이론은 치명적인 결점이 중력이 포함이 안 돼 있지 않냐. 중력이 없다. 중력이 없다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통합이 안 돼 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하는 거시 영역에서 그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빅뱅 그 상황이라든가 블랙홀 같은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점점 이제 그런 대상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양자장 이론과 이런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통합된 이론이 필요한 그 대상들을 자꾸 만나게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또 내재적으로 이거 통합하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따로 놀아. 하나로 얘기하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저기가 됐냐면은 이게 입자를 17개가 아니라 입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입자가 하나야. 17개로 설명할 게 아니라 17개가 아니고 하나로 설명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17개가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17개가 아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 어휴, 엄청난 이론이잖아요. 딱 듣기에도. 하나로 다 할 수 있어? 그럼 인류가 찾고자 했던 궁극의 입자다. 그러니까 하나로 설명되니까 인류가 찾아 헤맸던 그러니까 데모클리토스가 그러니까 원자라고 불렀던 궁극의 입자. 그걸 이제 뭐 스피노자가 얘기한 모나드라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주 궁극의 그 어떤 모나드, 그 입자. 헤맸던
헤맸던 그 궁극의 그 하나가 뭐냐면은 끈이었다라고 하네. 끈이다. 그걸 끈이야. 그러니까 그건 입자가 아니고 끈이다 이렇게 설명. 스트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가 아니고 끈이다. 근데 그 끈의 크기가 그러니까 17개의 입자가 아니고 이 17개의 입자를 하나의 끈으로 다 설명해서 하나의 끈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가 헤맸던 궁극의 그 하나가 바로 끈이었다는 거예요. 끈. 근데 그 끈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3cm, 10의 마이너스 33cm라는 거는 양성자보다 1억 배나 작은, 엄청나게 작은 끈이라는 거예요. 끈.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라 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검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끈을 검출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다른 거는 이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검출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기존의 입자가속기가 능력이 안 되면 입자가속기를 더 강화를 해서 고에너지 물리 개념으로 들어가서 고에너지를 이렇게 가해가지고 충돌을 시켜가지고 이걸 다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10의 마이너스 33cm 정도 크기의 이것을 뽑아놔서 이렇게 검측을 하려면은 현재 입자 가속기가 태양계만 해야 돼. 태양계. 태양계만 해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재 그 입자가속기는 둘레가 27km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건 뭐 태양계만한 그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검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측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촉건 자체가 검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끈으로 다 근데 이 이론이 끈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럼 이 17개의 입자가 어떻게 끈으로 이걸 어떻게 그럼 17개가 나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이 끈이니까 끈을 진동을 시킨다라는 거죠. 끈을 진동시켜라. 그러니까 끈을 진동. 그러니까 마치 기타 줄처럼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브라이언 그린이 음악 얘기를 하잖아요. 음악. 어떤 여기 책에다 엘리건트 유니버스에서 여기 뭐라 그래. 그것은 그냥 음악일 뿐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끈은 진동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처럼 그 현이 진동을 한다. 그 진동에 따라서 진동수나 그 파장, 진폭에 따라서 그것이 입자들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그 진동에 따라서 그 끈의 진동에 따라서 강력도 나오고 전자기력 풀포톤도 나오고 글루온도 나오고 여기 그 다운커크도 나오고 엘렉트론 전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툭툭 튀어나온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동한다는 거는 뭐예요? 파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입자가 그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냥 바로 이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한다는 거니까 이게 파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자장 이론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개념이야. 그냥 단순 끈이니까 끈이 진동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파동이잖아요. 파동. 그 다음에 이걸로 입자가 튀어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파동과 입자가 양면성을 다 설명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끈 하나로 다 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포함이 안 됐던 4대 항목에 포함이 안 됐던 그래비톤, 중력자도 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그 중력까지도 중력자, 중력자까지 또 끈의 진동이다. 으로 설명 가능.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중력도 포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증명만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이게 어떤 뭔가를 예측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끈을 이렇게 검측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못해도 이 사고 실험으로 이렇게 한 거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이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중력자도 다 끈의 진동으로 다 설명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입자의 형태가 다 달라져. 진동의 그 진동수나 진폭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합하면서 동시에 이 복잡하지 않게 하나의 입자, 궁극의 하나의 입자라기보다 하나의 끈으로 다 설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루는 그 수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렇게 수학적인 어떤 걸 통해서 자꾸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수학이 무엇이었냐? 이 수학이 무엇이었냐? 이 수학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일러 공식. 그러니까 이 오일러 수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오일러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사람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1707년 4월 15일 스위스 바젤 출생을 하셔가지고 1783년에 러시아 제국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18세기 수학자예요. 근데 시각장애인.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출신이니까 스위스 지폐 속에 그 스위스 화폐의 그 인물이니까 엄청난 인물이죠. 사실 저기로도. 그래서 이게 수학자로도 제가 이제는 기억하는 수학자는 칸토르 같은 사람, 칸토르 집합론제, 칸토르, 그 다음에 오일러,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수학자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천재주들 중에 천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이분이 18세기 수학자니까 이건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무려 한 200~3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수학자인 오일러가 만든 오일러 베타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어떤 연구를 하다가 이 끈에 대한 이 아이디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수학을 이거저거 막 쓰다 보니까 200~300년 전에 오일러 하는 양반이 오일러 베타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잘 맞는다 이게. 우리가 사고 실험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잘 맞는다. 설명이 잘 된다.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일러 이 공식이 이 끈을 다루는 공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수학적 이론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알아냈다. 이걸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이미 200~300년 전에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이 서양에만 있었을까요?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오일러 공식, 오일러 베타 함수 이거가 이 끈 이론을 이렇게 전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함수로 이렇게 채용이 되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이미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촉권 이론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상 이론일 수도 있지. 지금 아무것도 예측하는 건 없어. 검측도 되지가 않아. 그러면서 몇 번의 우여곡절을 이제 겪게 돼요. 겪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 촉권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지금 이 에더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이 필즈상 수학자에게 주는 수상인데 물리학자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받은 사람이 그 에더드 위튼인데 이분이 굉장히 엄청난 그 물리학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 촉권 이론과 또 촉권 이론이 막 전개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이 촉권이 끈이 하나가 아니라 그 타입이 5개나 돼. 여기 보면 타입 1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놨지만 제가 그린 건 아니죠.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긁어온 건데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촉권이 한 종류의 촉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끈이 한 종류가 아니고 끈이 다양한 이렇게 5개의 끈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뭐가 옳으냐?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옳은 것이냐? 그렇죠. 이것을 에더드 위튼이라는 분이 1995년에 그러니까 이 이전에 1984년에 촉근 이론 1차 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그러니까 이 촉근 이론 중에 타입 1인가 이 타입 1이 이때 등장을 하면서 요걸 가지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끈이 어떻게 돼 있어? 끈이 동그란 닫힌 끈과 열려진 하나의 끈으로 이게 타입 1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열린 끈, 닫힌 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설명을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걸 이걸 다 통합을 해내는 거니까 요게 이제 타입 1이죠. 요렇게 닫힌 끈, 열린 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낸 거지. 요거가 타입 1가 등장을 했을 때가 1984년 촉근 이론 1차 혁명을 이렇게. 1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는 왜냐면 이거 통합 이론이 되니까 엄청난 이론이니까 여기서 뭔가 이게 자기들이 이룰 수 있으면은 한마디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량 있는 물리학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야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타입 1만 있는 게 아니라 타입 1만 있는 타입 2A 타입 2B 이렇게 그 다음에 SO라고 해서 헤테로틱이다 이거 헤테로틱인데 28 곱하기 28 읽기도 힘드네.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촉근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검증도 안 되는 거니까, 어떤 이론 체계가 맞냐. 이제 이게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때에, 에더드 위튼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5개가 사실 한 개에서 다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1995년인가? 2차. 촉근 이론 2차 혁명 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2차 혁명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에더드 위튼이라는 사람. 이 위튼 교수가 M이론을 전개하는데 M이론을 전개할 때 요 5개의 각각의 10차원 끈 이론. 그러니까 이 끈 이론은 촉근 이론은 10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0차원 타입 1, 타입 1, 10차원 2A, 10차원 2B 이런 아무튼 이거 10차원 이론이었다. 10차원. 근데 이 10차원 이론인 5개가 11차원 슈퍼 그래비티 초중력이라 초중력 11차원 끈 이론으로 요거로부터 다 나온 것이다. 요거 하나로 다 통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라는. 요거 11차원 끈 이론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 끈 이론에 11차원 끈 이론에 각각
다섯 개로 분기된 개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 다섯 개를 하나로 또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드워드 뉴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 1995년에 이거를 해냈다, 이걸 발표를 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촉근 이론이 11차원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11차원 이론을 기초로 해서 다시 M 이론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M 이론. 그래서 끈 이론에서 막 이론으로 이제 발전하래. 이때 이제 11차원 끈 이론에서 M 이론이니까 막 이론. 이건 이제 막이라고 하는 거, 막 이론. 어떤 멤브레인이라고 그래, 멤브레인.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11차원 끈 이론으로 10차원 끈 이론 5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뒤에 이걸 기초로 해서 또 M 이론 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기 시작한다. 이때 11차원 끈 이론으로 5개의 10차원 끈 이론을 통합한, 촉근 이론을 통합한 것이 에드워드 휘튼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휘튼이니까 엄청난 사람이라, 끈 이론을, 어떤, 모든, 이걸 주도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분이다. 이런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고 실험적인 이론이지만은 그 중력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까지 포함을 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입자와 파동이란 양면성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단 하나의 그 끈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 이 촉근 이론이고, 이때 초는 초대칭이라는 개념이고,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200~300년 전에 오일러 함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기초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끈을 다루는 함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기반이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론은 결국, 다차원, 우리가 세는 4차원 세계, 이상의 세계, 다차원 세계와 다중우주를 여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것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1차 혁명이 1984년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처음 10차원 이론을 완성을 한 것이고, 그 뒤에 10차원 끈 이론이 4개가 더 나와서 총 5개가 됐는데, 거기서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11차원 끈 이론의 각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완성해서 틀을 만들어낸 게 에드워드 휘튼이 1995년에 이걸 만들어냈을 때가 2차 혁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멤브레인, 막이론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저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까지 모조리 포함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 세상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끈 하나로 그 진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입자들도 다 설명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러면서 이것이 다차원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도입되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그 사고적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초 카쿠가 얘기한 것대로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론까지 물리학자가 얘기하게 된 그러니까 그 물리학 계통에서 존경받는 미치오 카쿠 같은 사람이 그 뛰어난 물리학자가 이제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끈 이론으로 다 설명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가능은 없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 모든 우주. 근데 모든 게 다 가능한 어떤 그런 이론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걸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에 폭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것은 아직 무엇인가를 예측해서 검증된 이론은 아니라는 게 사고 실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그런 한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면서 계속 이걸 보겠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